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지금 핫한 이야기죠. 중일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중일은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 느끼실 겁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애증의 관계죠. 애보다는 증이 훨씬 더 큰 것 같지만 또 서로의 음식이나 문화를 즐기는 것을 보면 때때로 애가 더 큰 것 같기도 한 정말 이상한 관계입니다. 여행도 서로 많이 가고요. 역사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서로 재외 동포도 많죠. 서로 결혼도 많이 합니다. 동시에 지금은 덜해졌지만 축구 한일전 한다고 하면 난리가 났던 시절도 있죠. 한국에서의 반중 정서는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이기도 하고요. 유엔에서 보고서를 낼 정도고 2022년 당시에도 국제 여론조사에서 56개국 중 반중 정서 1위를 찍었을 정도입니다. 반일 정서도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반대로 중국과 일본에 호감을 가진 사람도 꽤 많죠.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하고 있지만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서로가 시장으로서든 뭐든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한중일도 서로 무역이든 기술이든 고객이자 가게 주인입니다. 산업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또 한국과 상당 부분 겹치면서 손님에서 경쟁자가 되었지만요. 문화나 관광 측면에서는 여전히 고객이기도 하죠. 감정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한중일의 갈등을 보면 상당히 감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뒤에는 세계 정세와 경제 지형이 한미일 동맹 같은 복잡한 이유가 얽혀 있지만 갈등이 일어났다 하면 각 나라의 국민들은 감정적이게 반응하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역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한국이 경험한 일어난 갈등만 봐도 사드 배치 당시에는 중국에 한한령이 있었고 2019년 외교 마찰 당시에는 한국에서 노재팬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이죠. 얼마 전 중국 정부가 갑자기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인 건 맞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본 열받으라고 한 말이죠.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중국 총영사 쉐제는 일본 총리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하질 않나 난리도 아니죠. 단순히 설전으로만 보기에는 몇십 년 중 최고조 긴장 상태고 54만 건의 항공권 취소,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히토류 수출 규제 등 전 방위적인 경제 보복과 함께 일본 기업의 탈중국화까지 갈등의 무대가 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섀도우 복싱인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서로 진심으로 때리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국민도 일본 국민도 서로 90%가 상대국에게 비호감을 보이는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중정서 영상에서 말했듯 사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비호감도가 높은 건 이례적이라 볼만하죠. 동시에 세계 정세가 잠잠하다면 또 그냥 둘의 싸움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기도 하기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한 축이 한미일 동맹이니까요. 그럼 둘이 왜 싸우고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좀 본격적으로 보죠. 오늘은 너무 뒤로 가면 영상이 길어지니 과거의 일은 서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만 잠깐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 20-30만의 중국인이 사망한 난징 대학살을 비롯해 여러가지 사건으로 중국은 쭉 일본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중국 정치권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내부 결집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1947년 일본의 평화 헌법이 제정되면서 전쟁 포기를 선언하고 1972년 국교 정상화도 이루었지만 역사인식의 차이는 계속되었죠. 한국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말이 많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독도와 비슷한 센카쿠 열도에 대한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죠. 센카쿠 열도는 타이완성과 류큐 열도 사이에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일본이 시료 지배했고 지금도 시료 지배 중인데 중국과 대만도 센카쿠 열도가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삼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죠. 일본이 2012년 센카쿠 열도를 아예 국유화해버리자 중국 전역 100개의 도시에서 반일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센카쿠는 중국 땅을 외치면서 일본 대사관에 돌을 던지거나 일본 기업 상점들을 부쉈죠. 사람도 안 살고 별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또 들어가 보면 주변 해역에 풍부한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즉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곳이죠. 지리적으로 중국의 해양 진출, 일본의 해상 교통로로도 중요한 지역이라 내 전략적인 이익들이 얽혀있는 곳이죠. 그래도 갈등의 시기를 지나 꽤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 나왔듯 여행도 서로 많이 가고 큰 갈등은 없어 보였죠. 고객이자 가게 사장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자칫 잘못해서 틀어지면 경제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직접적인 발언을 피한 면도 큽니다. 둘 사이가 심상치 않게 굴러가기 시작한 건 정확히 신냉전이 겪고
격화되면서부터죠. 정확히 2010년대 후반부터 중일은 직접적인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신조는 퇴임 후인 2021년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 유사 사태이며 미일 동맹의 유사 사태라고 말했고, 아소다로는 중국이 대만에 침공한다면 미일이 함께 대만을 방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대만은 일본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기에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뜻이죠. 2021년 당시에는 몇몇 개인의 발언이고 생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2022년 말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고 반격 능력, 즉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분위기는 아예 바뀌었습니다. 2027년까지 전후 최초로 GDP의 2%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군사적 공세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적어놨죠. 일본은 증강된 군사력은 어디까지나 자국 및 동맹 방어용이며 타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도 일본이 명분 없이 공격은 하지 않을 테지만 대만이 명분이라면 사실상 전쟁이 터질 시 일본이 참여를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는 말과 같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 압박 중 하나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일본이 군사와 무장하는 것은 아시아를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받아쳤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죠.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당시 중국이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 낸시 펠로시는 의전 서열로도 미국 3위에 해당하지만 1991년 중국에 가서 천안문 사태를 추모하며 중국 정부를 규탄한 사람이기도 했기에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인물이죠. 중국은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하자 군사 훈련을 개시했는데 이때 미사일 5발을 오키나와 인근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무장에 대한 정당성도 커졌죠. 여기에 대한 결과가 국방비 증액이고요. 일본은 중국을 군사 무장을 위한 정당성 확보로서 또 신냉전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요소로서 사용했고, 중국은 역사 문제와 연결시켜서 비판하는 동시에 내부 결집 요소로 활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처럼 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10년대 후반부터 쭉 있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2025년 9월 중국에서 영화가 한 편 개봉합니다. 731,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저지른 생체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영화죠. 영화는 중국에서 역사적인 대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개봉 첫날에만 3억 4천만 위안, 하나 약 667억의 흥행 수입을 거두었는데 예매분까지 합치면 4억 위안을 찍었고 상영 횟수만 개봉 하루 만에 26만 8천회, 중국 영화 역사상 최다 기록이죠. 흥행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영화가 중국 애국주의 물결을 그리고 반의 정서를 깨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SNS에는 중국은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여 중화민족의 진흥을 이루자는 내용의 글이 넘쳐나죠. 중국 전체의 반의 감정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신변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는 중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조심하라는 내용의 안전 경고를 발표했고 선전에서는 일본인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내에 있는 일본인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고 일본 거리, 일본 상점가들도 일제히 멈췄죠. 반대로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위협하고 해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에서도 반중 감정이 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일본 총리로 취임하죠. 친대만 성향의 보수 강경파인 다카이치는 2025년 4월에도 대만에 가서 라이칭더 총동과 회담했던 중국에 대한 입장과 대만에 대한 입장이 확연한 인물입니다.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대만 위기는 일본 위기와 같다, 유사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당연하게도 중국은 다카이치의 취임 자체를 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7일 일본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스야 의원이 다카이치에게 예전에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면 존립 위기 상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때 다카이치의 대답이 군함이 사용되고 군사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어떻게 보더라도 존립 위기 상태가 될 수 있다였죠. 별거 없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존립 위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일본이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일본은 군사력을 쓸 수 없다로 해석되었는데 2015년 아베 정부에서 평화안보법제가 통과되면서 해석이 바뀌었죠. 평화안보법제는 쉽게 말해서 특정 조건이라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말이 집단적 자위권이지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뒤집어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 존립 위기 사태죠. 앞에서 말했듯 아베가 일본 유사 사태는 일본 유사 사태이며 곧 미일 동맹의 유사 사태입니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이때 아베는 총리도 아니었고 존립 위기 상태, 즉 군사를 움직인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전까지 일본 총리들은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면 그냥 얼버무리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냥 그건 법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서 다음에 답변할게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사례죠.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한 겁니다. 둘이 화기애애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인데 앞서 나왔듯 안 그래도 둘의 감정이 안 좋은 시기였기에 당연히 중국은 난리가 났죠.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 SNS에서 일반인이 한 말이 아니라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쇠젠이 한 말입니다. 쇠젠은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한 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덤벼드는 그 더러운 목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고 말했죠. 일본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쇠젠의 추방을 요구했죠. 자민당, 공명당, 오사카 유신의 세 당이 쇠젠에게 사과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때 사과하고 그냥 끝났다면 몰랐겠지만 분위기가 이대로 끝날 분위기가 아니었죠. 중국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 일본이 중국의 내정인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 행위라고 말했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다시 한번 재앙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제는 포츠담 선언 8조를 게시하며 센카쿠 열도 이슈를 끄집어냈고, 중국 국방부 대변인 장비는 일본이 중국 대만 전쟁에 개입하면 인민해방군에 의해 분쇄적 패배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다 중국 대사관에서는 유엔 원장 53조, 77조, 107조의 일본어 번역본 이미지를 게시했죠. 이 조항들은 2차 세계대전의 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이 다시 침략 정책을 취할 경우 안보리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일본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조항도 아니고 국제법 학자들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는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린 조항이라고 평가받지만 중요한 건 적용되냐 아니냐가 아니죠. 진짜로 전쟁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는 중국의 태도가 포인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명을 내며 우리의 평화 헌법과 방어 정책은 불변이며 대만 관련 발언도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금방 말했듯 포인트는 태도죠. 양쪽 다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죠. 11월 14일 중국 외교부와 문화관광부는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말이 권고지 이때 일본 여행 가면 바로 매국노 취급이죠. 중국은 일본 관광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숫자에서 5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타격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중국 항공사들은 무료로 항공권들을 환불해줬고 국영기업들은 일제히 일본 출장 자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11월 16일에는 중국 교육부에서 유학 자제 공고가 내려왔고 11월 17일에는 일본 영화 상영 연기, 11월 19일에는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졌죠. 중국은 일본산 해산물 최대 수입국이기도 하거든요. 중국의 모든 조치들은 발언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지만 경제, 민심을 흔들어서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를, 입지를 약화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어느 정도 먹혔고요. 그리고 국방부의 말처럼 군사적 긴장까지 생겨났습니다. 11월 16일 중국 해경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권리수호 순찰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고 센카쿠 동쪽 영해에 진입했죠. 사실 이전에도 있던 일이지만 타이밍상 이번에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중국 군용 드론이 대만과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 섬 사이를 비행하기도 했고요. 마지막 남은 화해의 기회는 G20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였는데 일본에서는 다카이치가, 중국에서는 리창 국무총리가 참석했죠. 결과부터 말하면 둘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중일가 내는 우려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더 많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을 통해서 현직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입니다 라고 발표했죠. 리창은 사실 애초에 회의 전에 다카이치와 만날 계획이 없다고 말한 상태
상태였고요.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다카이치가 통화를 하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크게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다카이치에게 중일 갈등을 좀 완화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가 다카이치에게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라고 하거나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기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건 지금 판단의 수준은 아닐 듯하네요. 그럼 중일 갈등은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이건 비슷한 사례인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사드 논란 당시 중국 정부가 내린 한류 금지령, 일명 한한령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어느 정도 풀렸다고 보기도 하고요. 직접적인 설전은 마찰은 사그라들 수 있지만 중일 갈등은 사실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하죠. 미중 패권 경쟁, 대만 해협의 긴장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갈등이기도 하고 둘 다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요. 군사 충돌까지는 가지 않을 테지만 말이죠. 신냉전이 끝나고 나중에 교과서에 실리게 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일 갈등이 한 페이지는 장식할 것 같네요. 중일 갈등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